한국의 살인사건 73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려진 사건의 이름은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사건이지만요. 지금 아시잖아요. 피의자 사건 이름으로 붙이기 때문에 전현주 사건이라고 불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현주 납치 살인 사건. 네. 전현주라는 게 범인이니까요. 네. 전현주 납치 살인 사건. 어린이 납치 살인 사건. 뭐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피해자의 이름들을 사건 맞습니다. 이름에 많이 붙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 앞으로는 전현주 어린이 납치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97년 8월 30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시기에 발생합니다. 당시 만 8살이었던 박초롱초롱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박초롱초롱 빛나리죠, 이름이. 이름 참 이뻐요. 그렇죠? 초롱초롱 빛나리.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를 생각했는지가 이름 하나로도 보이네요. 박초롱초롱 빛나리. 애가 진짜 초롱초롱 빛났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아마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또 초롱초롱하면 생각나는 그게 있잖아요. 별같이 아름답고 빛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뭐 연예인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서요. 네. 애가 그렇게 이쁘고 귀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귀티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97년 당시에 8살이니까 89년생이에요. 네. 89년생 첫 딸인데 늦둥이면서도요. 그 당시에 아마 한참 유행했던 게 그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영어 수업 듣는 거예요. 예, 그 당일 날도 97년 8월 30일 날도 8살 먹은 그 이 박초롱초롱 그냥 초롱이라고 합시다. 네. 초롱이가 강남구 잠원동에 있는 그 뉴코아 백화점 그 문화센터 거기에서 영어 수업 들었어요. 네. 그때 얘가 원효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귀가했으면 분명히 집으로, 그러니까 영어학과 수업을 듣고 귀가를 했으면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오질 않으니까. 예. 이제 엄마는 전화를 해봅니다. 주변 아이들한테 같이 영어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한테. 아니, 우리 나리는 왜 안 오니? 우리 아이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 갔어요? 아까 젊은 아줌마랑 어디 함께 가던데? 하면서 아이들이 초롱양이 없어진 걸 얘기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냥 뭐 끝나고 갔는데요.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좀 더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아까 영어 수업 끝나고 초롱이 나갔는데 그때 젊은 이쁜 아줌마랑 어디론가 가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고 이게 분명히 어떤 범죄와 관련성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서초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제 했는데 전화 오죠. 실종 3시간 만에. 네. 그때 다행히 이제 형사들이 그 안에 배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발신 추적기라든지 녹음기를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한 3시간 이게 오후 3시에 이 아이가 이제 납치가 됐는데 한 6시쯤에 이제 전화가 딱 온 겁니다. 이게 그 아까 강남구 잠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서초경찰서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서초경찰서 당연히 납치 사건이니까 강력계가 동원됐겠죠. 서초경찰서 강력계가 동원돼 가지고 이제 엄마가 젊은 아줌마랑 갔다고 하니까 벌써 그 촉이 딱 와가지고 경찰에다 빨리 신고를 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들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경찰이 가면 바로 그 집에다가 감청을 시작해요. 네. 그리고 경찰관이 그 옆에 있으면서 이만한 백보드 같은 것도 가져가요. 그래서 저 범인이 전화 오면 막 써줘요. 가능하면 시간 좀 길게 끌고 왜 그러냐면 시간을 길게 통화해야지 역추적해 가지고 검거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 근데 범인들이 그거 알아가지고 지금은
단답식으로 해요. 뚝 끊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 90년대 후반, 90년대 초, 중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납치라든지 해서 금품 요구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꽤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납치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였는데요. 첫 번째 통화는요. 너무 짧게 하는 바람에 바로 추적이 안 됐어요. 네. 그때 엄마가 실종 첫 번째 전화해가지고 나리네 집이죠. 예, 맞는데요. 나리는 잘 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잘 있으면 우리 아이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이미 엄마는 아이 납치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하는데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이 감청이 제대로 안 돼서 발신지를 추적을 못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엄마는 또 아버지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냥 피가 마르고 속이 타셨을 텐데 그래서 전화기만 주구장창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서 두 번째 전화가 옵니다. 네, 6.25 다음 날. 그런데 그때는 녹음기하고 발신지 추적 장치 가동이 제대로 됐는데요. 네. 그 날이 언제였냐면 이제 9월 1일 날 오후 3시 52분에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나리를 잘 데리고 있다. 2천만 원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명동 전철역을 통해서 남대문 방향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느 일정한 건물을 가르쳐주면서 팔중 그쪽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돈 들고 오는 거를 지시를 해요. 네. 예. 근데 이거 저 공중전화로 한 겁니다. 네. 발신 발신 추적을 하다 보니까 공중전화에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형사들을 그쪽으로 가봐라라고 했겠죠. 예. 그러니까 형사들이 딱 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범인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목격자들한테 도대체 여기 전화 방금 조금 했던 전에 전화한 여자 여자. 어떻게 생겼냐? 여자인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했대요. 근데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 한 20대로 보이고 젊은 좀 키 작은 여자였어요. 키 작은 여자. 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온 거죠. 네,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형사들이 그 목격 그 내용을 또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할 게 또 뭐게 있습니까? 이 사용했던 공중전화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떼서 지문 감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자라는 거는 명백히 밝혀진 것 같아요. 여자라는 건 이제 명백히 밝혀진 것 같고 그 장소를 또 나중에 특정해서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요 커피숍 같은 데도 공중전화가 다 있어요. 네. 커피숍이고 다방에도 공중전화 있었어요. 지금은 다방 같은 게 있나요? 뭐 지방에는 좀 있는데 그리고, 지방에는 그리고 있나요? 막 그 청계천 그 주변에 가다 보면 다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97년도가 한 시티폰 정도가 나왔을 때고 핸드폰도 약간 벽돌같이 되게 큰 거였어요. 이만한 거. 네. 그래서 그 다방이나 아니면 이제 어디 커피숍을 가면 뭐가 있냐면 그땐 삐삐여가지고 각각의 테이블에 아마 전화기가 있어서 삐삐가 오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공중전화도 따로 설치를 해서 네, 있었어요. 동전 넣고 공중전화를 했어요. 내부에서. 거기 추적해보니까 명동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아니 그건 발신지 나온 곳. 아니 그 세 번째 전화 교수님. 아니. 그 나중에 추적을 해가지고 세 번째 전화. 그거는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일반 공중전화. 명동에 있는 공중전화고 세 번째가 맞아요. 세 번째가 밤 9시경에 온 거. 네. 그게 이제 명동에 있는 커피숍이죠. 분명히 오후에 전화를 했으면 이제 저희가 공중전화까지 추적이 됐잖아요. 그리고 형사들이 급발을 해서 목격담 받아냈고 이제 공중전화기 통째로 뛰어가서 지문 채취를 했는데 그럼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형사랑 부모 입장에선 혹시 형사들이 거기 간 거를 주변에서 숨어 있다가 목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고를 해서 연락이 안 하는 건가. 되게 겁이 많이 났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한 9시쯤에 다시 세 번째 전화가 걸려옵니다. 9시 10분이에요. 맞아요. 9시 10분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전화 걸려온 곳이 명동에 있는 한 커피숍인 거예요. 네. 예.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커피숍에서 전화 걸려온 거 보고 경찰이 그냥 사실은 그 명동에 아까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공중전화 주변에 형사들이 이미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출연하는 지역이니까 또 거기 그 인근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세 번째 전화가 밤 9시 10분에 걸려오고 명동에 있는 커피숍인데 공중전화에서 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잠복한 형사들한테 그 커피숍을 알려주고 바로 들어가라고 시킨 거죠. 그렇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형사들이.
네. 그런데 그 커피숍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손님이 총 13명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13명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여자 12명, 남성 1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 범인이 있을까라고 하시겠지만 도중에 계단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서로가 전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딱 이제 도착했을 쯤에 전화가 끊긴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수사진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형사들이 진입하는 출입구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나갈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13명 중에 분명히 누군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탐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제 신문을 하나씩 해야죠. 조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아마 검문을 하는 거죠. 검문. 그 당시는 검문이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경찰관 신분증 보여주면서 이제 검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찰이 형사가 요청했던 것이 간단한 신문 그리고 인적 상황 항의 그다음에 지문체질은 좀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조사를 받는데 사람들 중에 임산부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현주예요. 네. 한 8개월쯤 된 임산부가 만삭이죠. 8개월이면. 배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막 신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막 히스테리 비슷하게 아이가 배를 차고 있다고 아니 임산부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나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형사 입장에서도요. 만삭의 임산부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촉으로는 배제를 했을 거예요. 네. 임산부가 범인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은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그 경찰관들이 예단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근데 대체로 또 이렇게 임산부고 그러면 거기 있는 13명 중에 그래도 임산부는 조금 배제하고 아마 다른 사람들을 또 집중적으로 봤을 거예요. 특히 남자 하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꼼꼼하게 경찰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일 찜찜한 거는 전현주 아니겠어요? 본인이 범인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한 것처럼 막 애가 배를 발로 차고 지금 나 어지럽고 나 죽겠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빨리 나 집에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경찰관도 난감한데 또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나와서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경찰이 사실 거기서 납치범 잡으러 왔다 소리를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공개 수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아닌 때문에요. 거죠. 이 아이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그 그럼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둘러대는 말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뭐 중요한 뭐를 좀 알아보는 중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왔던 인물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전현주의 대학 후배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같이 있었나 봐요. 네, 왜 임산부 안 보내주냐 빨리빨리 보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붙잡고 있을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적 사항들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다 이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12명의 여성들 있잖아요. 네. 여성들은 그 형사들 붙여서 살살 뒤따라갔어요. 네. 뒤따라가는데 뭐 이제 가다가 놓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는 놓친 사람들은 뭐 형사들이 선입견 작용해갖고 맹맹하게 근무한 거예요. 또 그 남성 경찰관이 여성 뒤따라가는 거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 아주 힘듭니다. 아주. 오밤중에 누군가 네. 뒤에서 들어오면 그 여성은 아주 쉽지 않거든요. 알거든요. 이게 네. 좀 한계가 있는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납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수사 협조를 받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납치 사건은 어설프게 딱 그 현장에 도착해 갖고 사실은 이제 이러이러한 애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납치 사건 수사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전화 쓴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낱낱이 설명 못 해요. 네.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혹시 그들 중에 범인이 아닌데 혹시 납치한 범인이 정말 그 경찰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으면 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문 이유를 설명하기가 곤란한 게 이 납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서 잡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요.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공범이 이 아이를 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요. 굉장히 신중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함부로 절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법적 근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명백한 증거 없이는 그건 불가능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단지 이제 미행은 붙였어요. 미행은 쭉 붙여갖고 졸졸졸 따라가는데 그 미행 같던 형사는 그래도 전현주를 잘 따라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집까지는 알아둔 것 같습니다. 집까지는. 근데 그러면 집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될 텐데 별로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현주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간 그 근처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주변에서 다시는 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형사들이 이제 전현주 집만 간 건 아니죠. 네, 다른 12명 다른 여자들 집 앞에서도 형사들이 잠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현주 집에서도 형사들이 이제 잠복하고 있는 거죠. 그 집 앞에서. 그쵸, 네. 근데 그 아버지가 또 눈치가 엄청 싼 사람이에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아이가 납치가 됐는데 9월 3일이 될 때까지 이 전화도 다시 걸려오지 않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아이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9월 3일 날 공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즉 경찰이. 아이가 납치됐다고 이것을 이제 언론이라든지 공개를 하게 되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 전현주의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겼는지 그 언론 보도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8월 30일 날 납치됐는데 이제 3일 후에 공개 수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참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3일 지났죠. 5일, 30, 31, 1, 2, 3. 5일 지났죠. 이 정도 지났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망한 걸로 봐요. 솔직히 사망한 걸로 본다기보다도 희망이 좀 비교적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크리티컬 타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크리티컬 타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맨날 하면서 뭐 짧게는 6시간에서 7시간까지 잡잖아요. 그 이유인 즉슨 이 정도 되는 아이, 2학년 정도 된 아이를 납치해 가지고 가서 아이를 마음대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적거든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이 아이도 이 정현주가 통제를 못 해가지고 첫 번째 전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면제 먹였어요. 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사실 납치 사건을 경찰이 공개 수배하는 순간은 형사들도 많이 실망한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약간 조금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공개 수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공개 수배하니까 이제 뭐 난리 났어요. 사실 이때. 네. 예, 이때 뭐 대한민국이 벌컥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그 정현주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고위공직자예요. 네. 예, 그 재산 공무원입니다. 등록은 고위공직자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심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받고 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분명히 형사로 보임직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서 배회하거든. 이거는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미 정현주가 자꾸 사고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버지가 어떤 낌새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 또 신고한 건 아니고요. 한 일주일 한참 걸렸어요. 네, 일주일이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난 후에 9월 11일이요. 네 전화가 한 통화 걸려옵니다. 경찰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네 전현주의 아버지였는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내 딸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가출을 해서 언제부턴가 들어오지 않는다 집에. 9월 1일부터 가출했다고 그랬어요. 네. 8월 30일 날 납치했잖아요. 그날 추적했었죠, 경찰이. 네. 그 다음 날 9월 1일 날 추적했었잖아요. 잠깐 집에 갔다가 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애가 내 딸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집에 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맞아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유괴 사건과 내 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버지 신분도 알고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전화 왔었잖아요. 그 녹음돼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 거는 제대로 못했지만 녹음돼 있으니까
그 녹음돼 있는 테이프를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 만나서 그 테이프 틀어주는 거죠. 근데 교수님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지인들 목소리 듣고 사실 공감하죠? 저희가 공개 수배할 때 뒷모습이든 아니면 CCTV에 나오는 잠깐 같은 모습도 공개하는 이유가 지인들은 다 알아보기 때문에. 아, 금방 알아봐요. 네. 나도 김유희 프로파일러 뒤통수 다 알아 보면. 저 뒤통수 바꾸겠습니다. 이를테면 네. 그러니까 목소리 딱 들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입니다. 이 내 딸이다. 바로 그 이 녹음된 테이프. 그러니까 2천만 원 준비해라. 어디로 8층으로 와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그대로 들려주니까 딱 들어보니까 자기 딸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 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전현주는 바로 진범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딱 그 맞춰서 그 공중전화기에 지문 맞아요. 채취를 했는데 채취했던 결과. 네, 나왔는데 그게 바로 전현주의 지문인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딱 확인이 된 거네요. 앞뒤가 맞는 거네. 아버지가 목소리 듣자마자 내 딸 맞다. 그다음에 그 즈음에 저 첫 번째 전화했던 공중전화 떼어가지고 와서 지문 채취 의뢰했는데 지금 같으면 지문 채취 즉시거든요. 네. 다이렉트로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다 선별해내고 뭐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피스가 없을 때니까. 맞다. 아피스가 없네요. 그때는 97년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 보니까. 눈으로 다 확인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서울지방경찰청 거기 가면 여직원분들이 한 100명 넘게 앉아가지고 경찰청. 경찰청. 근데 서울청에서 그 관할을 했어요. 옛날에는. 네, 네. 서울청에서 관할을 해갖고 거기가 무슨 동이더라 따로 있었어요. 별관이. 맞아, 그건 들었어요. 네, 별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 가면 한 100여 명 넘는 그 여성 직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성분들이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지문 분류만 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아피스가 우리가 이제 시스템 지문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 정교하게 골라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뜨는 그 지문이 아주 깔끔하게 다 그 삼각점이 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봐서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아피스가 없다 보니까 1차 걸러주는 것도 없이 다 사람 눈으로 하다 사람 보니까 눈으로 하나하나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문도 나왔지. 아버지도 내 딸 맞다 그러지. 그 순간 정현주는 이제 납치범으로 신분이 확인된 거고요. 네. 그럼 잡아야 되잖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추적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마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가족의 도움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얘가 어딜 간다, 어디서 움직인다, 주로 활동지는 어디다, 뭐 도움을 청할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줬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한 하루 만에 모텔에서 잡힌 걸로 봐서는 많은 협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갔던 것 같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정현주가 있는 곳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한테 그게 제보되는 바람에 경찰이 그 다음 날 9월 12일 날 아침 9시 20분이에요. 신림동에 있는 여관을 급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정현주를 검거를 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의 협조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아마 이거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때 사실은 정현주가 있는 모텔을 제공한 것도 가족 같고요. 엄마 같은 경우는 정현주한테 자살을 유도했던 것 같아요. 경찰이 덮쳐서 검거하기 전에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경찰은 9월 12일 날 09시 20분경에 신림동에 있는 여관에서 검거를 했고요. 그 검거에서 보니까 임신 상태 맞아요. 만삭 8개월. 예? 얘들은 그해 97년 2월 달에 결혼식 올렸대요. 그러니까 유부녀죠. 임신 상태고 체포 당시에도 남편이 망연자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은 친정집에 갔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남편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하는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다툼이 있으면서 이제 소원해져서 이제 친정집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딱 여관으로 이제 경찰관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진짜
넋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산발한 채로 그냥 있었대요. 정현주가. 그래서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냐. 처음에 형사들이 제일 물어본 거는 날이 어디냐였겠죠. 애요, 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린애 어디냐예요. 초롱이 어디냐. 근데 한 두세 시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했대요. 전현주가.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형사분들이 설득을 하다 보니까 한 두세 시간 만에 입을 열었는데 그 좀 어디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데리고 갔던 곳이 사당동에 있는 한 지하 골방이었습니다. 이 저 공개 수배할 때 있잖아요. 네. 공개 수배할 때 나는 이거 기억이 좀 나거든요. 공개 수배할 때 그 전현주가 그 2천만 원 어디로 해서 뭐 가지고 오고 저거 떠드는 거 있잖아요. 나리는 잘 있어요 하는 거. 근데 귀에 생생해요. 그거 방방곡곡에 방송 다 됐어요. 언론 통해서. 공개 수배했기 때문에. 전 최근에 이제 그 방송했을 때 이걸 좀 들었었거든요. 목소리를. 정현주 목소리. 네. 근데 굉장히 차분해요. 목소리가. 맞아요. 네. 이거 방송에 막 나왔었어요. 공개 수배하면서. 이때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검거됐다고 그러니까 이 박양 그 박초롱이 그 초롱이 어머니하고 어머니는 한 걸음에 경찰서 달려갔어요. 그래갖고 막 취재진들 엄청나게 바글바글 했잖아요. 거기서 막 감사도 기도했어요. 감사기도. 응?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공개 수배돼서 초롱이 찾았다고 그러면서 취재진들 그 많은 데서 막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는데 나중에 사망했다는 소리 듣고 어머니 기절하죠. 그거 방송 다 탔어요. 자 이제 시신 데리고 아까 유니 프로펠러 얘기했잖아요. 데리고 갔죠. 그 데리고 간 데가 사당동이네. 사당동. 네, 그 지하 창고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하 창고가 뭐냐면 아까 남편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극단을 했었어요. 그 인형 극단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인형 극단을 할 때 썼던 창고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 소품 같은 거 놓는 창고였는데 거기서 여기 아예 없는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방을 가리켰던 거죠. 그러니까 시신 발견한 게 이제 그 당일 11시인데 11시 지하창고 딱 데려가더니 시신 어디 있어? 막 그 인형 같은 거 막 그 소품 이런 거 연극 그 소품 이런 게 막 그 쌓여 있고 막 곰팡이 쓸어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뭐 거미줄도 지하창고니까 많고, 거미줄도 있고. 그런데 아이 없잖아. 아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가리킨 게가 등산 가방이에요. 배낭. 네. 배낭이에요, 배낭. 그 배낭 속에서 아이는 이렇게 완전히 구겨진 채 나체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한 상태였죠. 아이 손과 발에는 테이프가 감겨져 있고요. 그다음 입과 코에도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목을 보다 보니까 뭔가 액살이죠. 네, 손으로 눌린 자국이 있어서 아이가 살해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예. 8월 30일이면 그래도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발견된 지 거의 한 20일 정도가 흐르다 보니까 부패가 많이 진행된 거죠. 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죽인 거예요. 오래 가지도 않은 거예요. 전현주 아까 어머니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살충제까지 사주면서 전현주한테 자살하라고 시켰거든요. 5차례 이상을. 너 살을 필요 없다. 너 속죄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 자살밖에 없으니까 빨리 이거 먹고 죽으라고 살충제까지 전달을 해서 사실은 그 모텔 덮쳤잖아요. 거기에 살충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아는 거죠. 예, 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여관에 그 당시에 살충제가 있었는데 그건 엄마가 사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라 한 일주일가량 아버지는 고민을 많이 그랬을 했었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를 한 거겠죠. 예, 부모가 살충제 주면서 너 빨리 자살하라고 전현주한테 시키면서 걱정 말고 빨리 죽어라. 속죄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도 너 곧 따라간다. 이러면서 자살하도록 시켰는데 5번에 걸쳐서 자살을 권유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그런데도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어찌됐건
범인이지만 지도 임신 8개월에 만삭 임산부예요. 그 살충제를 먹고 죽으면 아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충제 사주면서 자살해라 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범인이지만 범인의 비록 자기 딸이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범인이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살충제를 사주면서 죽으라고 한 얘기는 전현주가 이미 초롱이 죽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자살하라고 권유 안 하죠. 죽인 걸 알았기 때문에 피신시키고 그냥 자살하라고 살충제 사주면서 자꾸 권유한 거죠. 만삭의 자기 딸을. 예,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 그 부모의 그 마음, 범인의 부모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또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아이요. 부검했거든요. 네. 소화기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납치가 되고 나서 아마 6시간 정도 이상 시간이 흘러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히 이제 배가 고프고 집에 가고 싶으니까 아마 나 집 좀 보내달라라고 떼를 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현주가 그때 아이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검을 했는데 위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네, 소화되고 완전히 분해되는데, 그러니까 분해가 완전히 된 다음에 납치된 시간으로부터 분해가 된 게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먹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 6시간 조금 지나서 6회 이후에 6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살해했던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검 사항과 또 나중에 전현주의 그 자백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첫 번째 이제 납치를 하고 와서 아이한테 이제 갈 때는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구경 시켜준다고. 네, 재밌는 거 구경시켜줄게라고 하면서 사당동의 그 아까 연극 창고, 소품 창고에 데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형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아이한테 이제 그걸 구경시키고 나서 너 엄마 아빠 이름 뭐니? 그다음에 집 주소 뭐니? 전화번호 뭐니? 이렇게 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아이를 거기다가 손말을 다 묶어놓고 거기다 소면제 먹이고. 네, 가둬놓고 본인은 가서 맞아요. 전화를 했던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 아이 집도 맞고 다 엄마 아빠도 맞고 알겠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라고 들어갔더니 아이가 이제 배고프고 막 집에 가고 싶다고 징얼거리지 뭐. 네, 하다 보니까 그때 살해를 한 거였는데요. 그때가 아마 한 6시간 정도 흘리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먹었던 위내용물이 다 분해된 상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살해를 한 거고요. 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크리티컬 타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랬던 것 같고요. 아까 딸한테 자살하라고 살충제 사준 그 부모님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속지 않은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빨리 이거 먹고 죽어라 하고 권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곧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근데 전현주도 자기 부모도 분명히 자기가 검거된 건 둘째치고 아마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들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전현주가 자기 동생한테 시켜서 부모님 자살하면 안 되니까 절대 못하게 감시 잘하라고 또 당부에 편지를 쓰기도 했대요. 자기 부모들은 또 지는 그렇게 돼도 부모님들 극단적인 선택하는 건 싫었던가 보죠. 뭐 그런 걸 했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이 전현주 검거해가지고 보니까 연극성 장애 진단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매번 뭐 연극성 성격 장애, 뭐 경계선 성격 장애 많이 나올 텐데요. 저희가 성격 장애를 크게 3개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약간 편집성이라든지 뭐 기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형용사가 특이한 괴짜 이렇게 해석되면 맞을 것 같고요. 2구는 우리가 경계선, 연극성 장애 아니면 뭐 자기애적 성격 장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 극적이고
약간 변덕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3구는 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뭐 회피성 장애, 의존성 장애가 여기에 속하는데 2군의 연극성 성격 장애인데요. 연극성 성격 장애는 우리가 연극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원어가 뭐냐면요, 교수님. 히스트리오닉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스테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다시피 성격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자기가 항상 주목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격의 변화도 굉장히 많고 자신이 항상 주목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필하냐면 성적 매력이나 외모로 어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피암시성도 되게 높은 거고 그다음에 대인관계도 실제보다는 자기가 더 깊게 생각해요. 나랑 이 사람이랑 몇 번 안 났는데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러면서 쉽게 대하거나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성격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게 감정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실제로 나오고 이것이 연극성 성격 장애가 이 재판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이제 그 본인의 그 어떤 증언을 반복을 하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공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롱이를 납치하는데 공범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시켜서 그러니까 가상의 공범을 만들어요. 가상의 공범 만들고 그래가지고 성폭행도 그 사람들한테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막 수시로 뭐 어떤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얘기하면 형사들도 재판부 또 그 조사 다시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특히 공범이 있다고 했을 때 남편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었는데 전현주를 상담했었던 정신과 전문의가 이 연극성 인격 장애다, 전현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마 행동을 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전현주가요, 뭐 설명하겠지만 문창과를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문해창작학과. 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공범이나 성폭행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뭐 판단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이 있고 나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강요한 2명의 남자가 있고 또 여자 1명도 공범이 있다. 그러니까 3명이 자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초롱이 납치하고 이렇게 범행하도록.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거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담당 주치 같은 경우는 이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진단을 내렸던 거고요. 얘가 공범이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요, 언론사에서 이것도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막 보도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거, 그래, 맞아. 저 임산부 배부른 여자가, 그 배부른 임산부가 아무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라도 저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도 저 임신해 있는데 애를 그렇게 죽였겠어? 분명히 공범이 있을 거야.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그게 일견 듣기에는 그렇게 또 보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냥 내가 성폭행 당하는 바람에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러고 공범이 남자 2명에 여자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언론사가 난리를 그냥 막 보도가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 거예요. 경찰들 헤맸습니다, 그때. 네, 그래가지고 그거 수사했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걸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담 군이 어디냐면 2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자기가 주목을 받고 하고 싶어하고 자기네 얘기조차도 가상으로 꾸미다 보니까 이 상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전현주가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전현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상당히 고위공무원이에요. 고위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직급이 높은 이 공무원인데 아버지 굉장히 청렴한 분이라고 그래요. 네. 청렴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현주는 그 부모님 안 닮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치 낭비벽이 엄청나게 심했고요. 본인이 또 공부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 못하고 원치 않는 어떤 대학에 입학했다가 제적당하고 또 제적당하니까 취직하려고 시도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계속 잘 안 됐고 그때는 이제 전문대학 2년제 문해창작학과 입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그 글 쓰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인생이나 범죄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현주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거의 없는데 좀 보다 보면 아마 자신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부러움이 없이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되게 드라마틱한 주인공이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집안에서는 사실 어떤 엄격함도 있고 청렴함도 있다 보니까 자기의 욕구 같은 안 것들을 되지.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고 뿌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고 또 무대에 서게 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자기가 만들어진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혼과 이런 걸 선택을 했을 텐데 자기 생각했던 현실이 아닌 거죠.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인연극단이 실패를 했었고 거기서 오는 자기의 뭔가 현실이 이와 같지 않았을 때 순간적이라고 뭐 우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를 납치해서 자기의 뭔가 뭐 부족했던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걸 실현하고 싶었던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대학에서 재적당하고 나서 2년제 문예창작학과 들어가가지고 입학한 이후에 그렇게 풍족하고 지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인정 안 했겠죠. 일단은 먼저 집에서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을 거예요. 그 즈음에 연극인 지망생 남편을 만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집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아마 남편하고 결혼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학력, 경력 다 거짓말이래요, 다. 네, 남편하고 만날 때도 남편도 나중에 남편 나중에 다 알았어요. 네. 내가 알았던 전현주는 도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한테도 그렇게 속이 거짓말을 하네. 그러니까 자기라는 인물 자체로 산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 순간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가상의 인물. 인물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돈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사고 자기의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적 매력을 채움으로써 뭔가 추구하고 싶어지는데 돈이 떨어지고 서포트해 주던 부모도 없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아마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허상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허상하고 같이 사는 거고 조금 전에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자 아무것도 충족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풍요로운 사람 같으면 다 해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어려서부터 사치 낭비병은 심하죠. 남편으로부터 그게 충족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마 빚을 졌나 봐요.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97년 당시에 3천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속된 말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납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천만 원 처음에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전현주 말로는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참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받았었을 때 또 자신의 배도 불러오고 있었고 아이도 태어날 거였는데 막막했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뉴코아 백화점에서 나오는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귀티가 나고 돈이 있어 보이고 있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발적으로 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납치를 했는데 실제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면 현실과 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아이를 납치하고 본인은 조용히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이들은 또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또 즉흥적으로 자기가 멋대로 행동해 버리잖아요. 계획 없이. 그것이 여기도 어김없이 또 드러납니다. 이게 그 재판 결과 들어가기 전에 초롱이 그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초롱초롱 빛날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직접 장명을 했대요. 그게 굉장히 길어요. 초롱초롱 빛날이 7자입니까? 7자예요. 7자.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이름 길게 못 짓도록 하게 되는 어떤 그 법도 만들어지는데요. 초롱이 사건이 여러 가지 남겼어요. 일단은 아버지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직접 작성했고요. 몇 번의 유산 끝에 간신히 낳은 아이래요. 얘가. 예? 그리고 아이가 워낙 그 이쁘고 그래가지고 연예인을 소망하고 있었고
제일 아픈 게요. 유괴당하고 9일 후인 9월 8일 날이 생일이었대요. 만 8살 되는. 그래서 이때도 못 찾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생일상은 차리고 무사귀환하기만 기도했다고 부모들이 그러고요. 예, 이 사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부터 눈에 띄는 이름 안 짓기 시작했어요. 이 이름을 특별하게 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사회에. 그래서 문제가 있던 거고요. 지금은 성을 제외하고는 이 이름은 5자 이내로 제한합니다. 예, 이거는 그 호적 예규에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5자 이내입니다. 네. 이 건 뭐 있기 전에 이미 있기는 있었던 이름인데 그 사건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끔 이 사건이 아닌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영상들이나 왜 상상이 되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 생일이 얼마 아니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생일이 다가오잖아요. 얼마 안 남으면 진짜 전 어렸을 때 생일 한 달 전부터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선물 받고 생일 파티 어떻게 하고 어땠을까? 예. 아유.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일주일 좀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 생일은 어떻게 돼야 되지? 엄마 아빠는 무슨 선물을 줄까? 난 뭐 갖고 싶어? 이런 아마 희망에 이렇게 부풀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를 참 이거 검찰에서요 사형 구형했어요. 네. 근데 네. 2000년도 정도에는 이 정도면 사형이 하죠. 네. 97년도 사건이니까 이 정도 납치해서 아이 죽일 정도면 사형하죠. 네.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그런데 무기징역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상하게 무기징역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뭐 고위공직자고 뭐 속된 말로 백 써서 이거 무기징역으로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돌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신빙성 있는 그 이유는 임산부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8개월의 임산부기 때문에 임산부를 사용하면 아이도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예,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산부가 사형수가 돼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출산까지 집행 유예해요. 네. 사형 집행을 유예합니다. 출산 할 때까지. 이거는 뭐 형사소송법 제 469조에 사형 집행의 정지에 명기돼 있어요. 임산부, 이거 잉태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집행 정지 그리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전현주가 사형을 선고받았으면 아이 낳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8개월, 10달이면 낳죠. 이때가 이미 8개월, 9개월 9개월 됐죠. 그러니까 뭐 넉넉 잡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아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사형 집행해도 그만이니까 이거는 임산부기 때문에 그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줬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례적으로 좀 이례적인 판결인 건 명백합니다. 그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는 그리고 그 시기는 판결도 빨리 난 것 같아요. 빨리 났어요. 네. 이게 하여튼 이 전현주 사건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즈음에 97년 그 즈음에는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즉시 사형이에요. 사형 선고 바로 떨어지고 사형 집행도 바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주는 무기징역으로 감염이 돼서 지금 복역 중이죠. 네. 복역 중입니다. 네, 지금 무기징역이다 보니까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에 몇 달 후에 출산을 했어요. 출산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죠?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데려갔어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양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가 한국에서 잘 자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그쵸? 것 같아요. 네. 원래 출산하고 한 달 정도 될 때까지 이제 산후식 기간 있잖아요. 아무리 사형을 집행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줘요. 그 이후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얘는 뭐 무기 받았으니까 상관없고 하여튼 몇 달 후에 출산한 남편이 데려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시켰고 그거는 김유희 프로파일 잘 본 것 같아요. 아이가 이 땅에 살면 알게 되죠. 그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그럼 미국에 가서는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만큼은. 지금은 아마 20대
중반이 정도가 그렇죠. 돼 있을 것 같아요. 97년도에 태어났으면 걔가 지금 97년생이잖아요. 몇 살이에요? 그럼 한국 나이로는 24 어, 정도 되네요. 몰라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평생 몰랐으면 좋겠고요. 이거 딱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 있으세요, 교수님? 아이고, 생생한.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네. 친절한 금자씨. 그 젊은 여성 유괴범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 거. 네. 친절한 금자씨.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 사건 전현주 사건 전에 사실 금자씨를 알기 전에 금자씨를 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어떤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보게 된 사건이어서 굉장히 충격으로 기억에 남아요. 이게 이제 이 박초롱 빛나리 사건은 이제 저희가 그 선정한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그 박초롱이 사건 좀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이 사건. 그래서 자꾸 그 좀 그 요구도 있었고, 요전번에 우리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 했던 게 그 영아 그 뺏고 엄마 살해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하고 이어서 초롱이 사건도 좀 같이 했는데 윤상이 납치 살인 사건이 있어요. 이윤상 군. 네, 그놈 목소리죠. 그런 목소리. 그것도 저희가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경찰관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때. 그 사건은 언제 맞아도 맞기는 맞으니까 뭐 제가 하긴 할 겁니다만은 그 사건은 경찰이 실수한 게 너무 많아서 자꾸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초롱이 사건 이제 뭐 어차피 했고요.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때 유괴 사건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이제 후반까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많은 원인들을 꼽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매스미디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런 범죄들, 유사 범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범죄가 있고 또한 이때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빈부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네, 유괴 납치 살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IMF 쪽 그 인근이잖아. 연절이잖아. 이게 97년도.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사건이 사실은 근데 전현주 같은 경우는 이게 지 집도 부자고요. 돈에 궁핍할 이유도 없고 돈 때문에 납치해서 사람 죽일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해서 또라이 하는 탄생한 거죠. 또라이가. 그래서 저는 관심이 가져졌던 게 이 사람의 어떤 코드에서 이렇게 연극성 성격 장애가 생겼었고 이런 범죄까지 갈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저는 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형제가 같이 자라는데도 어느 형제는 어느 아이는 그렇지 않고 어느 아이는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데미지를 받는 거 어떤 현장에서나 사건에서 데미지 받는 게 또 받아들이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전현주가 어떤 코드로 사회를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하고 또 부모를 인식하고 주변 사람을 인식했는지 전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납치 사건은 요즘에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쯤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그 많았고 아마 그 충격적인 사건이 한 여러 건 있어요. 이 전에도 여성 납치범 여성 그 유괴 사건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전 신기했었어요. 젊은 여성이 함께 갔다라는 말에 지금 같아서는 사실 뭐 CCTV 먼저 돌려보고 아유, 그럼 지금은 그건 불가능하고 그때는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젊은 아줌마랑 어디론가 갔다는 순간 이미 그 예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납치 사건은 뭐 요즘엔 CCTV가 쫙 돼 있으니까 뭐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발생하면 더 위험해요. 지금은 차량 이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괴에 관한 것들에 대한 뭐 지침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낯선 사람 쫓아가지 마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의 기준에 있어서 낯선 사람이란 뭘까? 무서운 사람이란 뭘까? 그랬더니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정말 뭐 남자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이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임산부일 수도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낯선 사람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놓고 아이에게 교육시키냐가 그때 또 한참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한테 낯선 사람 쫓아가지 마라고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낯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너가 모르는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쫓아가면 안 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분명히 데리러 간다고 했으면 엄마를 기다려야 돼. 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는 제가 학교 가서 보니까 제법 네. 그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제일 그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는 여러 명이 떼거리로 따라갈 때예요. 맞습니다, 교수님. 애들이 한 서너 명, 너도 가고 아저씨 좀 도와줘. 그럼 너도. 그러면 한 세 명이 몰려서 따라갈 때는 애들이 경계심이 허물어져요. 친구들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찝어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성인이 애들 조그만 애들 3명 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제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하나 다루나 셋 다루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이 박초롱 빛나리 사건 이거는 이거 참 진즉에 해달라고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게 뭐 큰 내용도 없고요. 그냥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 이게. 네. 얘기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 미뤘었는데 요 전번 사건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대는 양평 일가족 통나무 집에서 살해하고 불 질렀던 그 사건 정훈아 사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모든 범죄 사건이 특히 뭐 살인 사건은 참 아프고 다루기 힘듭니다. 근데 아이와 관련된 사건은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의 또 심정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다뤄야 될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 뭐 사실 유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요 우발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멈추길 바라는 어느 순간 무언가가 왔을 때 꼭 멈추길 바라는 심정으로 이런 또 다뤄봤습니다. 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굉장히 보면서 와 신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웹툰입니다.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나는. 네, 옛날 만화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아니라, 보기도 엄청 편하고 네, 이렇게 그림도 참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네,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